자,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의 뇌에 영양 공급해 주실 우리 이선엽 장군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예. 준비하셨어요 멘트? 네? 이선엽 부장님, 이선엽 이사님 소개 멘트 언제 준비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맨날 해왔는데 왜? 아 왜요? 뇌 투자 뇌에 영양표 해줘. 아 배우고 싶어가지고. 안 주실 건 아니잖아요. 네, 영양 좀 받읍시다 우리도.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 네. 시장 중에서도 우리가 참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읽고 시장을 분석하고 있음에 있어서 의외로 사실 그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놓치는 게 많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왜 놓치고 있고 지금 시장은 뭘 어떻게 바라보면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참고로 그 주식 시장을 분석할 때 주식은 경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의 방향과 주식 시장의 방향이 같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하시면 거의 필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멘트 좀 억울하네요. 실제로 그렇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패. 그래서 경제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기업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글로벌적인 석학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왜 그런 어떤 그 실수들이 잦은지 그리고 왜 우리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만 보면 안 되는지 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물가지표인데 물가하고 핵심 물가지표인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요거하고 요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오르고 있는 물가가 참 예외적인 상황이네. 이렇게 높았던 적은 1970년대 이후에는 없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4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예외적인 상황인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 외외적인 상황은 네. 기존에 우리가 봤던 통계학적인 경제학에 대한 개념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경제학이라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30년 동안의 상황과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걸 제외를 하고 통상 통계학적으로 90%의 확률로 예전엔 이랬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동일시하려다가 이번 시장에 대한 전망을 실패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것부터 많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또 연준이 이 두 가지 이때 상황을 놓고 본 건 이겁니다. 물가를 잡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어설프게 긴축을 중단하면 재발하는구나. 그래서 어제 있었던 연준 회의에서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얘기한 게 보였고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참고로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랫동안 우리 3프로를 사랑해 주신 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시장이 있을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관심을 많이 안 기울이시면서 잃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저렇게 물가가 높다 보니 긴축의 강도가 너무나도 강했던 거죠. 네. 그렇죠? 너무나도 강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전 모든 사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 이렇게 실업률, 빨간색이 실업률인데 계속 급등을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자, 계속 급등을 해왔어요. 거의 예외 없이 금리를 이렇게 올려대면 실업률이 아주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경기가 대단히 안 좋아질 거라고 일반적인 분석들을 내놓으셨다라는 얘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또 이전 사례를 보면 맞겠죠. 근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업률이 내려가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해 10월에 이거 고착화되는 거니 이 실업률 때문에 세상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말씀드렸던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하면 모든 기존에 있었던 경제학적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전의 사례를 통한 분석은 제가 볼 때는 유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시장을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오를 수 있잖아. 뒤에 한번 볼까요? 어제 연준에서 나왔던 자료죠. 연준에서 실업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비해서 6월 전망은 올해 실업률이 더 떨어진대요. 그러네요. 아니죠. 실업률은 더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전망이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5월에도 그랬고 1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 고용 상황이 정말 예외적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본 적도 없고 정말 예외적이다. 따라서 실업률을 통해서 이전에 봤던 모든 경제학적 통계 함의는 전부 다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업률이 되게 중요하고 이전과 다른 게 중요하냐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실업률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선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물가가 높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물건의 가격이 높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살 때 부담이 느껴지죠.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있게 되면 실업률이 이렇게 내가 해고가 되면 나는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 월급이 없으니 물건을 못 사 쓰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닥뜨려지는 물건의 가격은 높은데 나는 직장이 없어서 수요를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게 이어지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예. 바꿔 얘기해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그리고 내가 여전히 직장이 있으면 비록 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는 둔화되거나 또 침체가 오더라도 아주 얕은 수준인 거지 깊은 침체로 갈 가능성이 애시당초부터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이전에는 물가가 떨어지면 주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요 감소에 대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요가 감소를 하고 해고가 늘어나면 나는 직장이 더 없으니 사람들이 물건을 사 쓰지 못하게 되고 물건을 사 쓰지 못하면 추가 해고가 발생을 하고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선이었다면 이번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직장이 건재하고 내가 직장에 다녀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나는 소득이 있는데 물건값이 싸지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는 경제학적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게 이번 시장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징에 대한 설명은 예. 확 와닿는데 그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에서 네. 사람이 부족한 거의 예외적인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틀에서는 항상 사람이 남아돈다는 걸 가정을 하고 모든 경제학적 틀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경제학적으로 미국에서만 놓고 보면 5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람이 부족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120만 명가량 돌아가셨죠. 너무나도 많은 노동 인력이 상실이 됐고 또 미국에서는 25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후 세대라고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 또 우리도 그렇지만 아기를 안 낳는데 이게 사람이 줄어드는 게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그 엄경화 위원님 지난번에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 저도 들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선업종이 대표적이죠. 네. 조선업종이 호황일 때 아마 거기에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한 25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그때보다도 더 좋은 상황인데 10만 명 정도로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이 인력 부족이 우리나라도 만성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채울 수가 없죠. 요즘 여러분들 눈만 뜨면 나오는 게 출산 정책이잖아요. 글로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부족한 게 구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 이전에 있었던 경제학적 틀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사람이 남아돌 때는 경제가 안 좋으면 더 잘라야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서 돈을 못 쓰는 게 경기 침체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부족하니 저렇게 금리를 올렸고 역사적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렇죠. 실업률이 낮아지는 또 연준조차도 올해 전망치를 실업률이 더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더 찾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 지금 금리를 덜 올려서 아니요. 이 5% 정도 금리는요. 예전에도 보시면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를 유발할 정도로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동안 잘 못 봐서 그런 거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졌던 거 이렇게 보시면 이미 사람이 줄어가는 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기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도 벌어지죠. 요즘 대학교 다 미달이에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미달이 되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이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 우리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바뀐 틀을 보고 이전의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망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한 번 더 따져봐서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경제 얘기에 대한 걸 들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경제를 보고 주식을 보지 마라라는 네. 얘기에서 자, 이제 주식 얘기로 조금 그럼요. 넘어가 자, 볼까요? 보세요. 예. 이게 실증 자료입니다. 이번에 네. 국제금융센터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내주셨고요. 그래서 실물 경제와 주가의 상관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물론 저희도 분석을 한 게 있었었고요. 자, 이론적으로 보면 주가와 실물 경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6개월 정도 경제에 선행한다라고 하는데 예. 이걸 감안해도 상관계수는 0.5밖에 되질 않습니다. 상관계수라는 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냐인데 1이면 같은 방향, 0이면 다른 방향, 0.5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나빠도 주가가 오른 사례가 절반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차를 고려해도 상관이 예, 별로 없다. 고려해도 그게 절반이고요. 시차를 고려하면 아예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와. 시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예 상관관계가 1이니까 없는 거고 그나마 시차를 고려해도 절반밖에 유의성이 없더라. 제일 높은 거 해봐야 그렇습니다. 높은 거 해봐야 딱 절반인 겁니다. 높은 거 해봐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홀짝 게임입니다. 그럼 이거를 유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죠. 정프로님 좀 배신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최근에 아마 머릿속에서는 경제는 곧 주가야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는 앞으로도 지금보다 둔화된다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라고 하시면서 힘들어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올해 내내부터 제발 경제 그만 보세요. 20%만 보셔야지 이거 보시면 주식 못하고 그냥 기업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상관관계가 떨어지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경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것도 있죠. 예컨대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글로벌 경제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제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주가는 계속 올랐죠.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올랐어 하면 금리가 제로니까 유동성이 좋아서 맞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유동성 효과가 있어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 이것도 경제와 달러 움직이는 거고 정책적인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IRA 정책. 보셨죠? 이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들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정책적인 효과가 온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것도 정책이고 거기서 IRA를 통해서 중국산을 배제시키겠다는 것도 정책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는 코스닥 지수는 엄청 올랐죠.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본들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올린 그 주가는 주가가 아닙니까? 그 코스닥 지수는 대세 상승이죠. 결국 경기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효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고로 기업의 본질을 보지 않고 정책을 보지 않고 경제만 논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표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 주식시장은 전체 기업 중에서 소수의 선별된 기업만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서민 경제를 아예 반영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S&P 500 중에서 빅테크 몇 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쵸. 바꿔 얘기해서 미국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가면 경제와 무관하게 사실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미국의 주가는 AI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즉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또 경제의 틀을 바꿔놓는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아이폰이 나왔었을 때도 그랬었고 휴대폰이라는 게 나왔었을 때도 경제를 뒤집어 놓는 일들이 많이 생겼었고 그렇다라는 거죠. 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까끄 지수 같은 경우도 1등부터 5등 안에 전부 다 명품 주식들이 있는데 이 명품에 대한 시가총이 워낙 크다 보니 프랑스 서민분들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사실 5대 그룹이라고 하죠. 5대 그룹이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게 70%가 넘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중소기업들 아니면 소기업들 또는 서민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5대 그룹만 수출 잘 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경제는 안 좋을 수 있어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한국 경제 안 좋은데 부동산 어렵다는데 왜 주가 올라요? 부동산하고 반도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 반도체를 채용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이 발전해서 채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냥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닿는 피부와 시장과는 달리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제금융센터에서도 미국이 빅테크 비중이 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게 경제하고 원래는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게 원래는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그러면 이게 이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우리 신한에서 나왔던 우리 김성환 연구원에서 했던 너무 좋은 자료인데요. 실제 최근에 봐도 요 사례들이 경기 안 좋은데 주가 올랐던 사례입니다. 근데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 이거 뭐 거의 대부분 아니야라고 싶을 정도로 최근에만 놓고 봐도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신호식에서 지수가 상승해서 대세 상승으로 갔던 아주 많은 사례들입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서 경제와 주가가 동일시한다라는 이 이론은 일단 깨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절반의 확률인 거니까 다만 이때 경제를 움직이는 요인 말고 주가를 움직이는 유동성이나 정책이나 신기술이나 여러 가지들이 혹시 다른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뼈를 깎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주총에도 이렇게 누구 갔다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워렌 브루닝 버핏 갔다 그렇죠? 오셨습니다. 보세요. 이 실제 CNBC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은행 파산 같은 신용 경색이 미국 성장률을 깎아내릴 것 같은데 이런 예상이 어떤 투자에 영향을 미칠까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신 거가 내가 58년 동안 경기 지표를 보고 투자했던 돈 못 벌었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시면 그런데 내가 소매는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돈 쓰는 안 받으니까 요 정도는 눈여겨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지표를 아예 안 본다는 아니고 그래도 내가 유의한 거 몇 개 정도이지 경기 지표 보고 투자하는 건 바보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버핏은 이전 인터뷰에서도 경제학자들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누구나 아는 경제학자이면서 IQ가 높은 애들이고 평생 경제를 연구한 애들 중에서 돈 번 사람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들면서 누굴 얘기를 했냐면 케인즈를 얘기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분 중에서는 케인즈 학파와 시카고 학파가 있어서 경제학의 거두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 친구가 이분이 어떤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예측하려고 신용 사이클을 연구했지만 결국 돈 못 벌었다. 이게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케인즈라는 사람이 주식에 성공한 비결은 뭐였냐면 경제학 공식을 포기하고요. 이거 안 보고 좋은 사업체의 주식을 싸게 사 결심한 뒤부터 했다라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케인즈가 경제학자 돈 번 경우 있냐라고 하면은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케인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케인즈가 사람조차도 아니라는 경제학 거잖아요. 공식을 포기한 다음에 나왔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부탁건데 경제학은 중요하고 앞으로 경기를 보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곧 주가의 방향의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만 보면 너무 놓치는 게 많을 수도 있으니 이것도 좋은 참고 자료를 하되 그 외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없는지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왜 경제의 방향과 주가의 방향이 다르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찰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오늘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댓글에서 여전히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라는 반문을 너무나도 주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러다 보니 자꾸 지금도 시장이 계속 빠질 거야라는 생각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좋은데 경기가 안 좋은데 이 정도는 너무 과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면 네. 계속 오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자조차도 결국은 경제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나와 있고 경제학을 통해서 돈 번 분들은 대부분 강의를 통해서 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주식을 통해서 벌지는 네. 않는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학을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이분도 그래도 송호판매 같은 거 본다라고 하니까. 네. 하지만 이건 단순 참고 자료고 항상 이전과 사례가 뭐가 다른지도 꼼꼼히 꼭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전의 사례가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번에 세린메이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월엔 다 안 될 것 같은데 5월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통계학적으로 유의가 없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굳이 그 통계를 들이대고 네. 통계를 들여서 주식을 할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서 지금 사실 애널리스트는 다들 떼돈을 벌었어야 됐겠죠. 그게 그만큼 판단이 쉽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주식 외에 이 경제 외에 볼 것들이 참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내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구나. 그게 정책이기도 하고 신기술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고
유동성이기도 하고 아마 참 여러 가지 결이 있을 것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예외적인 사례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지표들이 발견이 됩니다.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소비자 물가 지수고 파란 게 빨간 게 S&P 500 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수하고 물가하고 같은 방향이네. 물가가 오르면 지수도 오르고 물가가 빠지면 지수도 빠지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가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얘기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분석하시기를 앞으로 물가가 하락을 하면 주식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례를 보니 거의 물가 빠질 땐 주식이 빠졌습니다. 왜냐? 그게 경기 둔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많은 분석을 통계학적 유의를 주셨는데 실제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자 물가라는 게 일정 수준 아래에서는 일정 수준 5% 아래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 위로 올라가니까 역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야. 여기부터는 물가가 오르니까 주가가 엄청 빠지죠. 네. 반대로 물가가 빠지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오죠. 자 그러면 아마 우리 그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가가 빠지면 주가가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식인 게요. 물가가 빠질 때 주가가 올라오면 물가가 오를 때 또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계속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연준 안 받습니다. 다음 달에도 물가 빠질 거니까. 그럼 주가의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위인 겁니다. 이걸 보고 그죠? 뭘 그리 어려운 지표들을 볼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처음으로 연준 회의도 안 하고 그 파월 의장 그것도 안 보고 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와서 여유롭게 봤죠. 네. 어차피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통계학적 유의를 찾으려면 이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보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몇 달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마다 욕이 한 100개씩은 날라왔던 것 같아요. 너 시장 좋게 봐서 우리 끌어들이려고 하지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100개 넘었습니다. 100개 넘었습니다. 한 500개는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실증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많아지죠. 그죠? 재밌는 영상들인 거죠. 본인들 스스로 돈 못 벌고 있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욕할 때가 아니거든요. 보세요. 네. 이것도 역시 국제금융센터에서 같은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어떻게 내놓은 거냐면 이때 1970년대 90년대 즉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대는 금리와 주가가 역의 관계를 보이더라. 그런데 200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무슨 관계를 보이더라? 정의 관계를 보이더라. 그리고 현재는 또 역의 관계를 보이더라. 쉽게 얘기해서 그때그때 달라요죠. 그렇죠? 항상 같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상황하고 맞짝 떨어지는지 매칭을 시켜서 보는 게 조금 더 세련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통계학적으로 10번 중에 9번이 그랬다라는 이런 분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유의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분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례도 대표적입니다. 자 이번에 호주하고 카나다가 금리를 동결하다 한 번 올렸어. 그래서 스탑앤코에서 미국도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면 호주하고 카나다하고 미국은 한국도 그렇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미국이 한 번 더 뭐 진짜 생각지 못한 물가가 올라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가능성 때문에 들이대는 것은 사실 맞는 분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호주와 캐나다는 인플레이션도 중요했지만 경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가 우리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게 변동금리가 많아서 대단히 경기가 위험했었던 상황이 있어서 사실 이들 두 국가는 과소긴축을 했습니다. 과소긴축. 근데 미국은 과잉긴축을 했습니다. 증거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5.25%죠. 네. 근데 지금 물가, 요건 제가 잘못 잡은 4%죠. 자, 물가가 높습니까? 금리가 높습니까? 금리가 높죠. 예. 금리는 5%인데 물가는 4%니까. 그렇죠? 이거를 제약적 금리라고 합니다. 한국 볼까요? 물가가 3.3%인데 금리가 3.5%입니다. 제약적 금리죠. 제약적이네요. 호주 보세요. 물가가 6%인데 7% 가까이 되는데 금리가 4%입니다. 과소긴축인 거 보이시나요? 예. 두 국가는 과소긴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같은 과잉긴축을 했던 거고. 그러니 상황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 최소한 분석을 하려면 이 두 대륙과 미국이 어떻게 다른지는 보고
정확히 뭐 나중에 결론을 알 수 없으나 이거를 동일시시켜서 얘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미국도 이렇게 동일시시킨다라는 건 제가 볼 땐 결코 좋은 전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국가 올렸으니까 다른 데들 올릴 것이가 아니라 두 국가가 왜 올렸고 왜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그게 미국과 한국은 어떤 상황들이 다른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원래는 잘 안 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전에 있었던 코스피 월봉인데요. 네. 월별로 그려본 건데 요게 보세요. 단계적으로 저점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저점이 올라오니까 이걸 뚫고 왔었을 때 정말 큰 상승이 오죠? 지금 주가 한번 보실래요? 저점 올라오고 뚫고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시장은 이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게 하락장입니까? 그렇죠? 이게 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저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또 우려를 밟고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자님, 우리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 저런 차트 보면 대세 상승에 대한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을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끌어올리고는 원동력이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IRA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수혜가 되고 있는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요즘 AI 좋아지면서 걔네들이 설비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그 관련주만 찾으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요즘 AI가 핫하잖아요. 그 관련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깊게 보실 필요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황했는데 결론은 되는 애들만 지금 기업을 보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왜 되지, 무엇 때문에 되는지 그 동력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지금은 그럴 때인 것 같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신한증권,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이선엽 장군님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